혹시라도 이제 하우스에서 3파장 램프나 LED 등으로 이제 그 보강등을 설치하실 것 같으면 여기 보시면 11W 3파장 램프 같은 경우는 제가 480개 얘기했는데 최소 보상점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조금이라도 더 하게 하려면 최소한 그 100W 정도 이상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00개 기준 했을 때 8W 정도다 그러면 이게 이제 100W가 되려면 곱하기 10 정도 하더라도 거의 5kW 곱하기 10 하면 5,000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혹시라도 이제 보강을 해가지고 광합성을 더 늘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네덜란드라고 하는 곳 같은 경우는 보강을 하는데 네덜란드의 큰 하우스에 가보면 큰 탱크가 막 2개, 3개 있는데 그게 무슨 탱크냐면 기름통이 아니고 가스통입니다. 이제 천연가스를 거기다 보관하거나 아니면 천연가스를 이제 관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 천연가스를 발전기로 돌려요. 열병합 발전기라고 하는 발전기가 있는데 이 발전기로 그 전기를 만들면서 발생하는 열은 난방으로 쓰고 전기는 일부 보강용으로 쓰고 남는 전기는 또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발생된 이산화탄소는 별도로 보관했다가 작물에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우리 한국은 개별 농구에 열광합 발전기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 전기를 끌어와서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승합 비용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비용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는 충분한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강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건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백열등을 사용하면서 사용했던 전조등이거든요. 이 전조등은 낮과 밤의 길이를 따지는 장길이냐 달이냐 조건을 따질 때 낮 길이가 긴 경우에는 밤의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밤의 길이를 짧게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쭉 해가 지기 전부터 조명을 계속 켜가지고 뭐 10시 정도까지 켜놓는다든가 아니면 해가 지고 나서 어두워졌다가 중간에 킨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조를 해주는데 투자 대비 효과 중간에 간헐적으로 요 10분에서 20분 1시간 간격으로 10분에서 20분 정도의 빛을 켜주는 이 방법이 간헐 조명 방법이 전조 방법으로서는 전기를 좀 적게 들이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전조를 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전에 재배했던 그 육보라고 하는 품종이 휴면에 들어갔다가 이제 깨서부터 이제 수확을 하는 반촉성 재배에 사용됐던 품종인데 이 육보라고 하는 품종이 11월 중순부터 만약에 휴면에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초세 확보를 못 시킨 상태에서 휴면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다음 휴면에서 깨고 나서의 어떤 꽃대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초까지 충분히 휴면에 들어가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장일 조건을 만들어줘 가지고 초세를 확보하려고 잎도 키워놓고 관부도 키워놓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전조 재배를 했던 건데 설약이라고 하는 품종은 전조 재배 효과가 좀 낮아요. 만약에 전조가 필요할 정도다 그러면 11월달, 12월달까지 충분한 초세 확보가 안 된 농가에서는 약간의 의미가 있겠지만 11월달, 12월달까지 이제 초세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농가다 그러면 굳이 해줄 이유는 없는 겁니다. 우리 설양 품종 같은 경우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국산 품종 중에서 가을 딸기 고슬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는데 이 고슬이라고 하는 품종 같은 경우는 전조가 필요한 품종이라고 지금까지 얘기되고 있어요. 여름 딸기이기 때문에 장일 조건에서 꽃대가 만들어지고 좋은 품질이 나오기 때문에 온도도 높여주면서 전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3월달에 전조를 해줍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 3월달에 전조를 해주는 목적은 뭐냐면 네덜란드는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까지 딸기를 재배를 안 합니다. 냉동고에다 넣어놔요. 예를 들면 이 냉동고에다 넣어놓은 묘면은 2월 정도의 묘를 어미묘를 심어서 자묘를 쭉 늘어뜨려 가지고 거기서 삽목을 채취하고 채취된 삽목을 노지에서 포트에다가 심어가지고 삽목재배를 해가지고 11월까지 관리하다가 11월 달부터 그 다음에 3월 달까지 냉동고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냉동고에 집어넣었던 딸기는 이미 꽃대가 3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고 우리나라보다 포트의 크기가 커요. 그 다음에 관부의 두께가 크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화분화도 돼 있고 그 다음에 꽃대가 충분히 만들어지는 묘를 3월 달에 정식하게 되면 얘네들이 휴면에서 늦게 깨나게 되면 일찍 심은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어놓고 전조를 하면서 휴면을 깨게 하기 위해서 3월 달에 전조를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3월 달에 전조하는 목적은 휴면을 일찍 깨게 하는 목적, 장일 조건으로 만들었고 휴면을 깨게 하는 목적이고, 우리나라의 옛날에 육부 품종 같은 경우는 휴면에 들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초세를 확보하는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조 재배를 내가 휴면에 못 들어가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3월 달에 심어가지고 휴면을 빨리 깨가지고 런너를 빨리 빼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런너가 나오고 런너와 꽃대가 같이 나오면 런너를 끄고 과일을 키울 것이냐, 이런 데 이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조라고 하는 것이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전조가 필요해서 응용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온도가 5도 이상으로 내려가 버리면, 5도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이게 전조 효과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5도 이상의 조건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초나 아니면 그 12월 초까지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우스에서는. 그래서 너무 추운 1월 달에 뭐 전조를 한다,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딸기 재배하면서 농가분들이 많이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우스가 남북 방향이 좋네 동서 방향이 좋네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셔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딸기처럼 광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작물이면,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동서 방향으로는 저도 햇볕의 강도가 높은 것이 동서 방향이 더 높긴 해요. 하지만 들어오는 전체적인 균일도를 따져봤을 때는 남북 방향이 오히려 더 균일하게 배치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물을 키울 때 균일한 수확, 균일한 생장을 맞추기에는 남북 방향이 훨씬 유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는 땅이 동서 방향이냐 남북 방향이냐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남북 방향으로 하우스를 짓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동서 방향으로 하우스를 짓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 최 회장님처럼 수박을 일찍 심어가지고 일찍 빼겠다, 그래서 이제 수박 봄철에 촉수대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유리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봄철에 심어가지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수박이라는 작물이 광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수박을 만약에 촉수재배를 하겠다, 아니면 감자를 봄에 일찍 심어서 빼겠다, 이런 분들은 동서 방향이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들어오는 남북 방향의 하우스가 딸기 재배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혹시 실제로 유리합니다. 동서 방향으로 딸기 농사 짓는 분들은 같은 하방에서도 수확하는 시기가 다 다르게, 동마다 달라요. 남북방, 예를 들면 서쪽의 딸기나 북쪽의 딸기나 동쪽의 딸기나 수확하는 시기가 달라가지고 꽃이 폈을 때 일괄적으로 피지 못하고 이 꽃 때문에 방제가 예를 들면 일괄 작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 방향이 전체적으로 생육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 환경인데요. 공기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토종 농가분들이 바닥에 유기물을 많이 집어넣었다 그러면 미생물에 의해서 야간에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유기물을 잘 사용하고 유기물 투입을 많이 시킨 농가분들, 토종 농가분들이 실제 딸기가 맛있고 단단하고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설재배 농가들은 바닥에 만약에 바닥재 비닐이나 바닥에서 가스나 물이 안 올라오도록 완전 방수제를 깔았다. 그러면 어디서 나올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겨울철에 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우스를 닫아 놓으면 딸기 자체가 호흡을 하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농도 때문에 농도가 높아져 가지고 아침에 한 1500ppm 정도가 나와요. 이 상태에서 해가 떠가지고 광합성을 시작해가지고 쭉 감소하기 시작하면 거의 10시 정도면 외부에 있는 뭐 350ppm 정도까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오전 시간대에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게 350보다 내려가게 되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낮아지는 시점 이전에 내가 환기를 해가지고 외부에 이산화탄소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외부 온도가 낮아. 그럴 때는 내가 열풍기 등을 돌려가지고 인위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열풍기를. 그래서 이제 혹시 야간에 열풍기로 가지고 난방을 했던 농가분들은 우리가 센서가 측정할 수 있는 농도가 13,000ppm인데 실제 13,000ppm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13,000 이상까지 높여져가지고 쭉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투입 대비 효과로 봤을 때는 1000ppm 이상으로 올리는 거는 투입 대비 효과가 적은데 내가 겨울철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 나온 이산화탄소는 난방과 온도를 유지하면서 습도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게 유지되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충분한 환기가 되기 전에 작업자가 들어가가지고 이산화탄소 수치가 3000 이상의 조건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졸리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노즐이 막혀가지고 연소될 때 필요한 공기하고 연료량이 맞지가 않으면 불완전 연소 때문에 발생한 일산화탄소나 질소와 산화물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 겨울철에 열풍기를 사용하는 조건에서 하우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 좀 불편감이 있거나 좀 내 몸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열풍기에 노즐을 청소해 준다든가 정비가 좀 필요한 그런 조건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었을 때 효과인데 우리 수경재배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바닥에 바닥을 방수지나 이런 걸 덮어가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이산화탄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거의 수확량이 2배 가까이 뜁니다. 그다음에 토경 같은 경우는 처리한 것과 안 한 거하고 한 2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넣어줘야 된다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300ppm에서 400ppm까지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때는 광합성 상대적인 수확량이 증가되는 게 20% 이렇게 눈에 보이게 확 뛰는데 예를 들면 400에서 500ppm을 올리게 되면 추가적인 증가량이 10%밖에 증가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 800에서 900까지 올리는 데까지는 이렇게 올려봤자 생산량은 5%밖에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그 좋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대개 한 800ppm 정도까지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토마토 농가분들은 햇볕이 있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면 이때 시설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800ppm 정도에서 유지하는 쪽으로 이제 해주려고 하는데 단독 온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기를 통해 가지고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 이산화탄소를 공급할 수 있는 시기는 겨울철 난방을 많이 하는 시기가 가장 투입 효과가 좋은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산화탄소를 넣기가 어려운 게 단독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환기량이 그만큼 증가되게 되면 투입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는 예를 들면 12월 달부터 한 2월 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열풍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공급할 때 제가 이제 아침에 6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 한 12도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 200평 하우스의 높이가 3.6m 정도 되는 이 단독의 온실에서 5만짜리 열풍기를 한 15분 정도 동작을 시키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1000ppm 정도까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풍기를 사용하는 농가분들이시다 그러면 해가 뜨기 전에 뭐 예를 들면 15분 간격으로 뭐 1시간에 15분 간격으로 2번 정도 내가 이 열풍기를 동작하게 되면 온도는 한 2도 정도 올릴 수가 있고 이산화탄소는 2000ppm 이상까지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우스 내부의 습이 낮아지고 온도가 올라가는 조건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고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공급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열풍기가 가격 대비 성능은 좋은데 해마다 이 노즐을 점검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노즐이 이제 7,000원부터 해가지고 15,000원 정도까지 이제 가격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남자분들이 애지가로 공구, 전동 공구가 있으면 다 집에서 본인들께서 자가적으로 교체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이 요즘 나오는 열풍기들은 자바로서 주름관으로 해가지고 시설 내부에 산소를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외부 1중과 2중 사이에 공기를 끌어와서 쓸 수 있게 이제 자바라가 설치가 되는데 이 주름관이 쭉 오다가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U자 형태로 굴곡이 생기면 외부의 찬 공기가 하우스 내부의 따뜻한 공기하고 만나면서 이 관 내부에 결로가 생기고 이 결로 때문에 이 U자 형태로 이렇게 구부러진 곳에 물기가 쌓입니다. 그러면 시설 관의 이 실제적인 두께 내경이 물이 쌓임에 따라서 감소되는 식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공기가 그만큼 많이 안 딸려가게 되면 이게 이제 연소할 때 이제 공기하고 연료비가 안 맞아가지고 불안전 연소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굴곡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혹시라도 굴곡이 진다 그러면 그 U자 형태의 굴곡진 부분에 구멍을 내놔서 물이 쌓이지 않고 흘러내려오도록 해주셔야 이제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동의 열풍기에다가 연료 호스를 연결을 하실 때 기름관을 각 동별로 빼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기름 큰 통이 있는데 하나를 빼내고 중간에 빠져나가고 중간 T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또 가다가 또 빼내고 또 T자 모양으로 해서 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관에서 각각의 동으로 가는 것들을 한 관으로 쭉 빼내게 되면 혹시라도 중간에 관이 막 얼거나 이러면 다 동작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열풍기별로 펌프가 있는데 이 열풍기 앞에 있는 동과 그 다음 동간에 펌프가 동작되면서 서로 간에 연료를 빨아들이면서 이제 그 병목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공급되는 연료량이 감소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조금 비용적인 문제가 뭐 들더라도 연료통에서 각각 동별로 연료 호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비용이 들어가는 것 비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손해보는 것보다 것을 줄일 수가 있어서 연료로서 투자한 것에 비하면 훨씬 높은 투자의 효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주의사항으로 각 동별로 공급관이 설치되도록 해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연료 호스가 우리가 이제 구리관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구리관을 쓰는 부분들이 그냥 겨울철 노출이 돼 버리면 온도가 그만큼 쉽게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연료 라인에 구리나 철제 부품이 부속이 들어가면 그 부속이 열지 않도록 이제 그 보온재를 충분히 감싸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얼지 않도록 좀 신경 쓰면 좋겠고요. 연료 기름통에 너무 하단에다가 기름이 나오는 그 배출 호스를 만들게 되면 물보다 무거운 기름보다 무거운 비중이 무거운 물이 밑에 바닥으로 깔리면서 바닥에 고여있는 물이 얼어버리면 그 기름이 공급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연료관 기름통에 한 밑에 최소한 5cm 이상은 그 유격을 두고 기름을 연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열 소독을 하시는 농가분들은 연료 필터가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기름 탱크를 빼놨다가 아니면 연료 필터만 빼놨다가 이제 열 소독하고 다시 설치를 하시는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연료 필터에 이렇게 공기가 차버리면 기름이 공급되면서 이 공기가 중간에 간헐적으로 이 연료란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펌프가 기름이 계속 있어야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는데 이렇게 공간에 공기가 차버리면 그냥 연료가 품어지지 못하고 이 열풍기가 꺼지거나 불안전 요소가 생길 수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 십자 드라이브로 얘를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밑으로 이제 기름이 빠지는데 처음 얘를 돌리는 시기가 대개 보면 11월 중순경인데 그때 일하면 딸기가 맺혀 있거나 그러면 기름이 흘러가지고 딸기에 묻어가지고 이제 냄새가 나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거 점검하실 때 바닥에 뭐 연료통 같은 그 깡통 같은 거 받쳐놓고 기름을 빼주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요.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 풀러가지고 기름을 빼면 기름이 빠지면 여기 안에 있는 공기는 이제 이 안에 있는 그 기름이 빠지면서 딸려 올라온 기름이 채워지고 이제 공기가 다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자바라우스는 여기서 당겨놓은 게 보이는데 이걸 당겨놓지 않으면 이게 펄럭거리다가 동작하면서 우웅하고 이제 그 흡입하는 힘이 생기면 여기 비닐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제 불안전 연소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끝단은 잡아 당겨가지고 고정을 해주시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게 동성건데 요즘 뭐 동성거가 아니더라도 이게 들어가는 공기량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좌측 두 번째 농도 눈곱인데 이제 연료가 품어지다 보면 노즐이 조금 막히면 그만큼 막힌 만큼 공기량을 줄여줘야 되는데 요거를 닫으면서 기름이 염소되면서 가스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고 맞춰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노즐이 막혀가지고 연소되는 그 기름이 줄게 되면 우리가 시간당 5만 칼로리를 낼 수 있는 열풍기가 그만큼 충분한 연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노즐을 교체해 주는 걸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 동영상의 그 링크는 이 QR코드 찍으면 이 동영상을 바로 핸드폰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설 내부에서는 토양의 pH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pH가 낮을 때에는 질산태 질소가 이게 이제 아질산가스로 이제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아질산가스가 나오면 주로 어린잎 쪽이 황화되는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의 알칼리성일 때는 암모니아태 질소가 암모니아 가스로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비가 완전히 부숙되지 않고 냄새가 나는 애들을 쓰거나 이 가축분 퇴비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넣게 되면 얘네들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가스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토양이 과습한 조건에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또 이제 환원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뭐 그 황화수소라고 해가지고 수소가 이제 그 황하고 결합된 형태로 이제 황화수소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비정상적으로 관리됐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가스들인데 주로 가스 피해가 나게 되면 예를 들면 수박이나 감자 같은 경우도 밑에 잎이 노랗게 변한다든가 어린 잎이 노랗게 변한다든가 아니면 결로해가지고 시설 표면에 결로가 됐던 것이 물방울이 떨어져가지고 맺혔던 부분들이 노랗게 잎색이 빠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런 증상은 주로 가스 피해로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우선이고 만약에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환기를 시켜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과습이거나 미숙퇴비를 써가지고 가스가 나온다 그러면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멀칭을 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멀칭 비닐을 다시 말아 올려가지고 고정해 놔가지고 표면이 산소가 공급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든가, 예를 들면 상추를 재배하시는 농가분들 같은 경우는 씨를 파종을 하거나 이게 이제 멀칭 개발을 하다가 그 과습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염두장애가 나오면 젓가락으로 구멍을 내준답니다. 이게 상추가 심겨져 있는 중간중간에 젓가락으로 깊게 구멍을 내주면 그 사이로 공기가 산소가 공급되면서 그런 생리 현상을 좀 경감을 시킨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딸기도 재배되면서 물 빠짐이 안 좋은 곳에서 농사 지으면서 염두장애나 가스장애가 나오면 딸기 주변에다가 나무젓가락 같은 경우는 딸기를 삥 둘러가지고 구멍을 내주면 그런 게 조금 경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분 환경인데요. 우리가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게 양분을 녹이는 용매라고 해서 비료를 녹일 수 있는 물질이고, 그 다음에 물을 흡수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양분이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체내에서 효소하고 대사작용을 가능하게 만들고 강화성의 기본적인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가 물에서 흡수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폐역, 우리가 이제 세포 내에 F라고 하는 게 있고, 그 F에 물이 충분히 차져 있으면 세포가 팽팽해가지고 유지가 되는데, F에서 내가 뿌리에서 물을 충분히 못 먹으면 이 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먼저 소비하게 되면 세포가 짜그러들어요. 이 짜그러들게 되면 이제 세포하고 세포벽의 간격이 멀어지고, 이게 멀어지게 되면 예를 들면 흰가루병이 더 쉽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흰가루병 같은 경우가 건조한 시기에 물 관리가 균일하지 못할 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세포가 충분히 이렇게 세포 벗길이 붙어 있을 때는 병이 잘 안 오다가 내가 물 공급이나 너무 건조해지게 되면 얘가 축 처지면서 벌어지게 됩니다. 세포 간격이. 그러면 그 세포 벌어진 간격으로 흰가루병 균사가 들어가면서 이제 병이 잘 올 수 있는 건데, 그런 세포 팽업과도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산작용으로 체온을 유지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C3 식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들은 너무 건조해지면 기공을 닫을 수가 없어요. 기공을 닫으면 체온 조절이 너무 식물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식물체가 원활한 대사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공을 계속 열어서 증산을 계속 시키면서 그 증산되는 만큼의 물을 계속 빨아들이기 위해서 뿌리에서 에너지를 써가지고 그만큼의 필요한 물량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렇게 뿌리에서 에너지를 쓰는 조건으로 돼버리면 광합성한 산물이 과일에 저장되는 양은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농가가 딸기를 수확했을 때 품질이나 수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건조한 조건으로 가지 않도록 낮에 차광을 해가지고 온도를 내리거나 이런 관리가 필요한 거죠. 이제 이 토양에 수분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은 토양 수분 센서를 꽂아가지고 습도의 변화를 측정한다든가, 무게를 재가지고 무게가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물을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는데, 이게 이제 토양의 종류에 따라서 이 토양 수분 센서 같은 경우는 내가 몇 % 됐을 때 물을 줘야 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양 수분 센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보름 이상은 관리를 하다가 이 정도 시점까지 수치가 떨어졌을 때 물을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토양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이 토양의 그 삼투압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이 수분 장력계인데, 이 수분 장력계를 이용해 가지고 토양에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2.7에서부터 4.0까지가 토양에서는 이 정도가 유효 수분의 함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딸기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실제 토양의 수분은 2.0 이상으로 관리가 돼야 돼요. 2.7 이상으로 관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토양이 젖어 있는 상태가, 적당하게 젖어 있는 상태가 그 작물이 많이 나오는 조건입니다. 노지에서는 노지 감자나 고구마를 한다 그러면 2.7보다 낮고 4.0 정도까지가 이게 이제 이 안에 있는 물도 충분히 끌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관리하면 작물의 수량이 그만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토양 장력계를 설치하더라도 거의 2.7 이상의 수치값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로 따지면 0.5바 이상이고 킬로파스칼로 따지면 50킬로파스칼이라고 하는 수치가 뜨는데,
이 수분 장력계 같은 경우는 한 13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노지에다가 설치하는 거를 제가 또 동영상을 또 담아봤어요. 자동 수분 측정기라고 하고 텐션 메터.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세라믹 컵이거든요. 근데 요 부분을 통해서 물이 빠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기판은 보시는 것처럼 0부터 100까지 있어요. 물이 많으면 0이고 많을수록 50, 60, 70 올라간다고요. 근데 아무리 물이 말라도 토양에는 그 결합수라는 게 있잖아요. 70 이상은 잘 안 올라가요. 또 여기에 0까지 또 오지만 대부분 가공 상태는 한 10 정도 있으면 많은 거예요. 설치 방법은 기계 댕길 때는 하면 안 되겠잖아요. 건드리니까. 그 다음에 물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 중간 부분에다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중간 부분. 그거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팍. 그러면 여기서 흙이 나오잖아요. 요 나온 흙을 딴 데다 넣으면 안 돼요. 요 흙을 그대로 넣어줘야 돼요. 요것이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한 2, 30cm 되게 여기 한 뺨이 20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판 다음에 요 흙을 빼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부는 거예요. 요 물을 부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처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거에서 기포가 생기죠. 에어가. 이게 원칙은 요 물도 바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끓여서 해주면 기포가 빠진 물을 식혀서 부으라고 돼 있어요. 그 대신에 에어를 충분히 빼주고 이렇게 물이 가급적 많은 상태에서 이제 요걸 딱 밀착되게 닫아야겠죠. 닫아주어가지고 딱 하면 요게 기계가 이상이 없으면 0으로 와요. 요 바늘이.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넣고 여기서 판흙을 그대로 넣는다 했어 아까. 그러죠. 여기 판흙을 그대로 넣어줘. 요걸 담아줘야 돼. 딱 밀착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부어줘야 돼. 물로. 그래갖고 물로 그렇게 해줘가지고 여기 딱 해놓으시고 나서 이제 여기 와 있다. 그럼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바늘이 말라 있거나 그러면 요 수가 10이나 20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상치 내가 설치를 잘 했구나요. 물을 부어줘야 돼. 근데 이걸 넣을 때 흔들리면 안 되겠잖아. 흔들렸으면 또 잡아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물 부어주고 한 번씩 이렇게 에어를 한 번씩 빼줘야 돼요. 속에 든 것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것처럼 이제 이 토양의 장력이라고 하는 끌어당기는 힘을 측정하는 건데, 토양이 예를 들면 저 수분 장력계의 끝단에 보면 세라믹이 있는데 우리가 도자기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라믹은 항상 이 수분 장력계 안에 들어있는 물로 인해서 젖어 있는 상태인데, 토양이 이 석고 블럭보다 마르게 되면 이 세라믹 안에 있는 물이 이제 이 토양으로 빠져나가면서 이게 그 밀폐된 공간에서 밑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물이 이만큼 차져 있는 곳에서 물이 이만큼 차져 있다가 채워져 있다가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면 이렇게 내려가면 주사바늘을 그만큼 당긴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막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물만큼 이 안에 압력이 낮아지면 이 바늘이 그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장력이라는 거는 물을 당기는 힘을 측정하는 건데, 이 세라믹 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물이 있으면 이 안에 물 수위가 낮아지고, 이 낮아지면서 여기 안에 있는 공기를 주사위를 당기는 효과로 인해서 이 압력계가 변하는 거거든요. 이 수분 장력계가 이 세라믹을 관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한두 번 쓰다가 농가분들이 포기를 하는데, 이걸 한번 해보시면 무슨 효과가 있냐. 내가 예를 들면 토경 농가분들이 내가 오늘 물을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박정호 지도자가 하루에 예를 들면 600리터 정도가 날아간다고 쳤을 때, 그러면 내가 3일에 물을 주면 거의 한 2톤 정도 물을 줘야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오늘 물을 2톤을 주고 나서 3일째, 4일째 됐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치가 떨어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장력계라는 것이 이게 기본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네타핌이나 일부 회사에서 양액기에다가 토양수분을 센서를 꽂아가지고 토양수분 센서가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 물을 주게 하는 그런 그 장치가 있는데, 원래는 이 수분 장력계하고 토양수분 센서를 같이 꽂아가지고 예를 들면 수분 장력계 숫자가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 이 토양수분 센서가 몇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얘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분 장력계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비용적이나 이게 움직이면 안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농가분들한테 현재 많이 사용 안 되고 있는
있는 형편이고, 토양수분 센서 같은 경우는 제조나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다른 센서들에 비해서. 그래서 요즘에 조금씩 늘고 있는데, 토양의 종류, 토성에 따라서 수치값이 다 참고할 수 있는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해 주셔가지고 며칠간의 유지했을 때 데이터 들어오는 걸 보고 내가 언제 물을 주겠다는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온도는 같은데 비가 온다는 얘기면 습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온도는 같지만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습이 높을 때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그 더위는 더 높게 느껴집니다. 습도가 높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3번째 비대면 강의였는데 이게 우리 문병재 선생님이 많이 세팅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동안 했던 다른 강의보다 제일 그다음 무난하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딸기 재배하시는 분들께 딸기 정식은 9월 15일 지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또 우리 정식하는 우리 박희철 농가하고 박양수 농가분들 다들 올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보강은 국내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로 봤을 때는 그게 큰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보상점이라고 하는 정도의 광을 비춰주려면 한 동에 500개 정도의 산파장 램프가 들어가야 되고, 내가 보상점보다 더 많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를 들면 우리가 200W 정도가 광포화점이라고 봤을 때 한 100W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평방미터당 8W 정도를 내가 보강을 하려면 500W인데 이걸 100W 정도로 높이려면 최소 120개 정도, 12배 정도의 광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500개 곱하기 12개만 하더라도 벌써 한 6,000개 정도의 산파장 램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8W 곱하기 12개다 하더라도 96W인데 평방미터당 이거를 더 센 빛의 양을 내는 걸로 파장을 바꾸면, 빛의 양을 내는 램프로 바꾸면 램프 수는 줄일 수가 있지만 하우스 전체에 들어가는 에너지 양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동별로 승합하는 비용이나 그다음에 시간당 투입되는 전기의 양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농가분들이 보강을 하기 위해서 투자된 비용을 뽑으려면 상당히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야 되고 우리나라의 햇볕이 그만큼 더 줄어야 투자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저는 흐린 날이 많을 때 아까 이제 답을 좀 드리긴 했는데, 낮에도 열풍기를 동작을 시키면서 상대 습도를 낮추면서 이산화탄소를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면 낮에 이제 흐리더라도 딸기가 광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작물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다른 요건으로 효율을 높여준다면 보강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9월달은 비료 욕심은 좀 내려놓으시고 살리는 데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작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권의 온도를 높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권의 온도를 높이지 않는 방법은 충분한 차광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낮에 오늘 같은 날이 이렇게 좀 덥고 광이 셀 때에는 이렇게 11시부터 최소한 3시 정도까지는 차광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9월 한 25일 지나서부터 이 비료를 좀 올려주시는 방법을 하고 8월 달에 초세 확보하는 쪽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